과거에 매이는 게 뭐 어떻단 말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현재를 살아라라는 말을 듣는다.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에서도 유명한 자기계발서에서도 심지어 영화나 노래 속에서도 이 메시지는 반복된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 속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전했던 카르페 디엠 CARP 딤 오늘을 붙잡아라라는 말은 세대를 넘어 여전히 인용된다. 가수 김연자가 부른 아모르 파티 역시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대중적으로 풀어낸 노래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 말들에 열광한다. 마치 그 말만 붙잡으면 삶의 후회와 고민, 답답한 감정들이 순식간에 해결될 것처럼 믿는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마음으로는 지금에 충실해야지 다짐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지난 일을 떠올리며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자책한다. 과거에 했던 어떤 선택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어떤 관계에서의 상처는 문득문득 떠올라 마음을 무겁게 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과거로 돌아가는 걸까? 왜 이토록 끊임없이 현재에 머물라는 가르침을 들으면서도 정작 과거에 붙잡혀 사는 시간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인간은 애초에 그렇게 단순하게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계처럼 버튼 하나 누르면 과거라는 기억이 지워지고 현재라는 모드로만 작동하는 삶은 인간에게 불가능하다. 사람은 기억의 존재이고 서사의 존재다.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과거를 끊임없이 되짚어야 하는 존재다. 그렇기에 현재만 살아라는 구호는 매혹적이지만 동시에 얼마나 비현실적인 요구인지도 곧 깨닫게 된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혹은 상처를 설명하기 위해 이미 지나간 장면들을 반복 재생한다. 어쩌면 후회와 자책, 원망과 미련 같은 감정조차 인간이 살아내는데 꼭 필요한 장치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왜 더 나은 삶을 바라는지조차 설명할 길이 막히고 만다. 과거에 매인다는 건 단순히 나약하거나 미련한 게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이 자기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언젠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힘을 준비하는 과정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집착하는 삶을 무조건 옹호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균형이다. 어떤 이는 지난 실패에만 매여 현재의 가능성을 외면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는 과거의 상처를 합리화하느라 오늘의 자신을 변명하는 데에만 몰두한다. 그렇기에 필요한 건 과거를 잊으라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과거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더 정직하고 현실적인 질문이다.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을 다루려 한다. 우리는 과거에 매이면서도 현재를 살고 현재를 살면서도 미래를 꿈꾸는 존재다. 그 복잡한 시간의 얽힘 속에서 인간은 성장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과거에 매이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된다고. 과거에 매이는 게 뭐 어떻단 말인가? 이 글은 그 물음에서 시작해 과거의 굴레에 갇힌 듯 보이는 시간이 어떻게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탐구하려 한다. 후회와 회한, 자책과 원망의 감정이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아니라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자원이 될 수 있음을 밝혀보고자 한다. 과거는 짐이면서 동시에 자원이다. 그 역설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과거에 매이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본능이다. 단순히 나약하거나 성격이 소심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의 발목을 잡히는 경험은 인간이라는 종이 가진 근본적인 특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기억의 동물이라 불린다. 우리는 단순히 눈앞의 자극에만 반응하는 생물이 아니다. 오늘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말을 선택하는지, 심지어 어떤 옷을 입는지까지도 과거의 경험과 그 경험이 남긴 흔적이 결정한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면서 우리가 왜 자꾸 과거에 붙잡히는지를 설명하려 했다. 그는 과거의 기억과 감정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현재의 행동을 끊임없이 지배한다고 보았다.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감정 폭발을 경험하거나 별것 아닌 일에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무의식 속 과거의 잔상이 여전히 현재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을까봐 느꼈던 불안은 성인이 된 뒤 연인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같은 양상으로 되살아날 수 있다.
겉으로는 지금은 다 지난 일이라 말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그때의 장면을 재현하는 셈이다. 에릭번의 교류 분석 이론은 이 점을 좀 더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낸다. 그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인생을 시나리오처럼 설계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대개 어린 시절 부모나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예컨대 어린 시절 너는 늘 부족하다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으며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이 늘 부족하다는 시나리오 안에 갇혀 살아갈 수 있다. 심지어 스스로 실패를 불러오는 선택을 하거나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회피하면서 역시 나는 안 돼라는 익숙한 감정을 재현한다. 이것이 바로 버니 말한 라켓 감정 래킷 이모션이다. 라켓 감정은 쉽게 말해 어린 시절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감정이다. 분노, 죄책감, 슬픔, 불안 같은 감정이 그 사람의 기본값이 되어 현실 상황이 다소 달라져도 결국 그 감정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현실을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늘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작은 오해가 생겨도 결국 나를 떠나겠지라는 식으로 과장되게 반응하고 그 불안 때문에 상대방을 몰아붙여 실제로 관계를 깨뜨려 버리기도 한다. 그는 실제 현실보다 무의식 속 과거에 훨씬 더 매여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은 이것이다. 과거에 매이는 것은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점이다. 인간은 기억과 경험으로 정체성을 구축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 따라서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결코 완전한 망각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과거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은 뒤돌아볼 때만 이해되지만 살아갈 때는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역설적이지만 진실을 담고 있다. 우리는 과거를 해석해야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동시에 그 해석이 완결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인간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존재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그렇다면 과거를 붙잡고 있는 감정들은 다 쓸모없는 것일까? 아니다. 오히려 그 감정들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필요한 밑바닥의 경험이 될 수 있다. 바닥을 찍어야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는 말처럼 깊은 회한과 후회 속에서 우리는 진짜로 다른 삶을 원하게 된다. 고통스럽지만 바로 그 순간에야 비로소 과거의 패턴에서 벗어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에 매이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필연이며 동시에 가능성이다. 무의식 속 패턴 때문에 반복해서 과거로 끌려가지만 그 반복이야말로 언젠가 다른 길을 선택할 기회를 마련해 준다. 과거에 매인다는 것은 단순히 뒤를 돌아보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결국엔 새로운 삶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다. 과거는 결코 단순히 지나간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여전히 현재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으며 때로는 발목을 잡고 때로는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과거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히 잊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다. 잊지 않고 직면해야 하며 그 직면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길어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재구성 리컨스트럭션이라고 부른다. 즉, 과거의 사건 자체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실패한 사랑의 기억은 한때는 고통스러운 상처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른 뒤 다시 들여다보면 그 경험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다라는 식으로 새로운 의미를 붙일 수 있다. 이는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다시 쓰는 일이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점을 오래전부터 강조해왔다. 부처는 모든 것은 연기한다고 말했다. 연기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뜻이다. 내가 과거에 겪었던 고통과 실수조차도 지금의 나를 만든 원인 중 하나다. 그 고통이 있었기에 내가 성장했고 그 실수가 있었기에 내가 배웠다. 과거를 떼어내고 싶어도 떼어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과거는 현재의 나를 지탱하는 뿌리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존주의 심리치료자 어빈 얄롬은 우리는 피하고 싶은 고통 속에서도 반드시 직면해야 할 진실을 만난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상담실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주제를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순간이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괴로움을 정면으로 응시할 용기가 없으면 새로운 삶도 시작되지 않는다. 과거를 수용한다는 것은 곧 그 괴로움을 나의 일부로 인정하는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용이 곧 체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체념은 그냥 이렇게 살다 죽겠지라며 삶의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태도지만 수용은 오히려 가능성을 여는 태도다. 그래, 나는 그런 실수를 했고 그런 고통을 겪었지. 하지만 그 경험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나는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수용의 본질이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나는 술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라는 고백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회복 과정을 밟으며 그들은 같은 고백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 시작한다. 나는 술 때문에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과거의 사건은 같지만 해석이 달라지면서 삶 전체의 궤적이 바뀐다. 이것이 회복이자 성장이다. 철학적으로도 이 과정은 깊은 의미를 가진다. 니체는 자신의 과거를 사랑하라 FATI라고 말했다. 운명을 사랑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겪은 모든 일 심지어 원치 않았던 불행까지도 나를 구성하는 불가결한 요소로 받아들이라는 요청이다. 니체가 말한 위버맨시 BRMENSCH 초있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힘으로 전환하는 존재다.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바로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과거는 짐이 아니라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또한 게슈탈트 심리치료에서는 미해결 과제 언피니쉬드 비즈너스라는 개념을 통해 이 과정을 설명한다. 미해결 과제란 과거의 사건에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감정 혹은 끝내 완결되지 못한 경험을 뜻한다. 그것은 무의식 속에 남아 현재의 삶을 방해한다. 그러나 상담 과정에서 그 미해결 과제를 인식하고 표현하면 오히려 그것이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된다. 마치 오래 막혀있던 물길이 뚫리듯 과거의 매임이 새로운 가능성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결국 과거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회복과 성장의 핵심은 관점의 전환이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과거와 맺는 나의 관계는 언제든 바꿀 수 있다. 과거를 짐으로만 볼 수도 있고 자양분으로 볼 수도 있다. 짐으로 볼 때 나는 주저앉게 되지만 자양분으로 볼 때 나는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과거에 매이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그 매임 속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삶을 위한 에너지를 길러낼 수 있다. 고통스러운 과거가 단순히 나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만들어내는 토대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과 성장의 길이다. 그만 좀 후회해. 다 지난 일이잖아. 우리는 타인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말을 자주 던진다. 하지만 정작 후회와 자책, 원망은 간단히 끊어낼 수 없는 감정이다. 그것들은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때로는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길을 잃게 만든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도저히 멈출 수 없는 감정들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감정들은 단순한 고통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을까? 1. 후회는 자기 성찰의 흔적이다. 후회는 언제나 과거의 선택을 돌아보는 데서 시작된다.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말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가능성이다. 후회는 나의 잘못을 되새기는 감정이지만 동시에 앞으로 다시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더 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한다.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에서도 이런 관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인간의 죄책감이나 후회를 단순한 불필요한 고통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초자아가 나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작동하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물론 이 초자아가 지나치게 강력할 경우 인간은 스스로를 가혹하게 몰아붙이며 무기력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건강한 수준의 후회와 죄책감은 나를 성찰하게 하고 내가 도덕적 존재임을 확인시켜준다. 2. 자책은 책임을 향한 첫 걸음이다. 자책은 흔히 자기 파괴적인 감정으로 여겨지지만 그 뿌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책임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다. 만약 내가 내 잘못에 대해 전혀 자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될 수도 있다. 자책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는 자각을 불러온다. 니체는 인간을 책임질 수 있는 동물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 단순히 불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내가 내 삶의 선택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자책은 파괴적으로 흐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책임으로 전환할 때 인간은 더욱 주체적인 존재가 된다. 3. 원망은 경계를 세우려는 몸부림이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감정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주 나타난다. 부모를, 배우자를, 혹은 과거의 친구를. 원망은 마치 불필요하고 미성숙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밑에는 중요한 생존적 기능이 숨어 있다. 원망은 나는 상처받았다라는 신호이자 이제는 내 경계를 지켜야 한다라는 몸부림이다. 에릭 번의 교류 분석에서 말하는 라켓 감정 개념을 떠올려 보자. 라켓 감정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학습한 감정 패턴으로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되는 감정 반응을 뜻한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 무시당하며 자란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나는 또 무시당하고 있어라는 원망을 느낄 수 있다. 이 원망은 단순한 부정적 감정이 아니라 나의 과거 상처를 드러내고 보호하려는 본능적 반응일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의식되지 않은 채 반복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반복을 자각하는 순간 원망은 더 이상 파괴적 감정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경고음이 된다. 4. 감정들은 멈출 수 없기에 의미가 있다. 우리는 종종 후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 감정은 억지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려는 방식이다. 마치 상처가 생기면 통증을 통해 뇌에 신호를 보내듯 후회와 자책, 원망 역시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는 통증 신호다. 그 통증을 무시하면 병은 깊어진다. 하지만 통증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다루면 오히려 치유의 계기가 된다.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고이 진리라고 말한다. 부처는 삶에는 본래 고통이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억압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다. 후회와 자책, 원망도 마찬가지다. 그것들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5. 바닥을 찍어야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후회와 원망에 빠져 살아서 이제는 끝장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바닥까지 내려간 경험이야말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다. 물속에서 끝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기에 오히려 위로 떠오르게 되는 법이다. 인간의 심리도 이와 같다. 극심한 후회와 자책, 원망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삶의 용기를 찾는 경우가 있다. 고통의 시간이 단순히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 매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복잡하고 섬세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후회하고 자책하고 원망하는 순간조차 우리 안에서는 생존과 성장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거나 부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내면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앞서 살펴본 정신분석과 교류분석, 게슈탈트 심리학, 선택이론 모두가 강조하는 바는 과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깨닫는 데 있다. 후회와 원망은 우리의 무의식이 보내는 신호이자 더 나은 선택을 향한 안내자다. 이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자신을 탓하기보다 그 선택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경험으로부터 배운 것을 토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다. 철학자 니체가 말했듯 자신의 과거를 사랑하라 뭐 FATI. 모든 경험, 모든 후회, 모든 원망까지도 포함해 나를 이루는 일부로 받아들이는 태도야말로 인간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 과거에 매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후회와 원망은 나를 억누르려는 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이해하게 하는 도구다. 그 감정들을 이해하고 껴안는 순간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기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상 시크릿 레터였습니다.